네, 안녕하세요.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0주가 지났기 때문에 파이썬은 사실상 거의 기본적인 문법은 다 다루었고요. 또 여러분이 뭐 파이썬 이전에 1, 2학년 때 C 언어도 공부를 했고, 또 3, 4학년 들면서 각종 PBL, Project Based Learning, 이런 프로젝트 수행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했고요. 지금 4학년이 되면은 캡스톤 디자인 설계라는 걸 통해서도 졸업작품이나 이런 종합 프로젝트성 프로젝트는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앞으로 5주간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들을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초보 단계에 생각하면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은 도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열린 문제라고 하죠. 열린 문제라는 것은 정답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가시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라는 것은요, 뭐 기계적인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기계적인 외관이나 구조 또는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전기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기 회로라든가 전기 회로의 도면,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 도면 설계 디자인을 먼저 하고 조감도가 만들어지고 설계 공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이지요. 소프트웨어는 사실 논리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외형도 따로 없고요. 뭐 물론 외형이 있다면 GUI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구조도 막상 실행 코드 또는 원시 코드라고 하죠. 소스 코드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 도면이라는 게 따로 없지요. 사실은 예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개발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데요, 이것이 프로그램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동시에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도면이 없이 또는 기초 설계의 어떤 형태가 없이, 그 프로세스가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없이 그냥 뭐 뜬구름 잡기식으로 또는 룰 오브 썸이라고 하죠. 되는 대로 한다든가 또는 우리는 애드리브, 그쵸,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정형화해서 하나의 틀로서 만들어보자, 공학적으로 설계해보자 하는 학문이 생겨났는데요. 그것이 대략 한 15년 전부터 발생한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작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그 해결하려는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프로그램이 진화하면서 코드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계속 추가되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어려워지게 되면 점점 구조가 복잡해진 구조에서는 스파게티라는 게 뭐죠? 막 이렇게 그쵸. 면들이 막 엉켜 붙은 거죠. 또는 레거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겪게 되는 큰 고민이나 또는 큰 문제에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이 소프트웨어 체계화라는 것이 또 따로 정답도 없고 표준화된 어떤 틀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도 따로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경험이 쌓인 개발자라면 나름대로 어떤 규칙과 어떤 경험적 절차가 정립됩니다. 문제는 신규 개발자인 경우 또는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설명을 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왜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체득을 안 해본 상태에서 아무리 선개발자나 선경험자 또는 어떤 팀장급에서 어떤 틀을 설명해줘도 그것이 몸소 겪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반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발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를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반복적인 오류를 답습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형태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버전은 올라가고 점점 프로그램이 커지게 되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리더빌러티 그러는데요. 네, 자기가 짜고도 이게 뭘 짠 거지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코드를 남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왜 보아야 되느냐고요? 프로젝트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짠 프로그램을 남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또는 남이 짠 프로그램을 내가 이어받아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불량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량률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프로그램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손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의 수명은 다 되어 이제는 재건축, 리컨스트럭처링, 네, 다 허물고 다시 짓는 단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요,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체득한 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초보자를 위해서 가이드할 수 있는 많은 책들과 방법론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이론들조차도 대부분 특화된 영역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우리 개발에 어떤 영역에 맞지 않는 개발 방법론을 또 억지로 이렇게 적용하려다가 겪는 낭패와 또 실패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기업에서 또는 연구소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흔히 겪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초보 개발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프로젝트를 자꾸 참여해 봄으로써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는 그런 어떤 경험과 교훈이 결국은 우리가 얻어야 할 자산인 것입니다. 물론 선임 개발자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말이지요. 우리가 하려는 프로젝트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몸소 체험하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1주 차에 실제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를 한번 해봄으로써 이거를 한번 초보 단계에서 겪어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하고 알면서 그것을 반복해 가면서 점점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단계가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물론 멘토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와 같은 멘토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조언을 해 가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프로그래머로서 또는 개발자로서 길을 걷는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의를 참 좋아해요.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업무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구나. 이거 얼마나 참 멋있는 정의가 아닐까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데 하나의 능력자가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전공 분야가 달라지겠지만 모든 만능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 만능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자기 전공 분야 또는 업무 분야에서 주어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을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결한다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발자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먼저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정리된 생각을 글로 표현할 때 첫 번째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죠? 한글로 쓸 것이냐, 영어로 쓸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익숙한 문자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언어가 존재하죠. 자바, C 언어, 리눅스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예를 들면 베이직,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 리스프라는 것도 있고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반의 그래픽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가 필요하죠. 물론 컴퓨터가 점점 진화되어서 완전히 인공지능 컴퓨터가 된다면 어쩌면 프로그래밍도 자동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명령으로 지시만 하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봐. 그러면 스스로 청소하는 모든 작업들을 쭉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청소를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사용자는 청소해, 어느 방을 청소해, 어떤 수준으로 청소해, 이렇게 명령만 간단하게 내림으로써 그 청소하는 작업들이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규모도 커지고 하나의 커다란 플랫폼의 소프트웨어가 다 완성이 된다 그러면 각종 함수들, 각종 기능들이 다 내포되어 있을 때 완벽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 로봇 그러면 청소에만 하게 되면은 청소 기능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사람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Natural Language Interpretation, 이렇게 자연어를 이해하는 거라든가, 또는 카메라를 쓴다 그러면은 주변을 살펴서 주어진 영상에서 어떤 물체가 어디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한다든가, 또는 좌표 계산을 하는 요즘 얘기하는 슬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렇죠. Synchronous Slam. 갑자기 또 하려니까 슬램의 약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기가 지도를 비교해 가면서 지도를 생성해 가면서 자기의 위치를 판단하는 기능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잠깐 몇 킬로 샜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과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시작이 반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주 간단한 작은 문제부터 출발을 해서 자꾸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점점 커다란 프로그램으로 완성짓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인공지능과 같은 로봇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더 큰 세계는 뭐가 있죠? 게임 개발도 요즘에는 엄청난 게임 개발이 돼서 메타버스까지 가지 않습니까? 완전한 실세계를 구현해서 커다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약간은 체계화된 공정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다시 이제 우리 문제로 잠깐 돌아와서, 너무 제가 커다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상상의 나래가 점점 커져가지고 또 나중에는 교수님이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하고 이게 자꾸 갈 길을 잃고 터닝 포인트,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프로젝트 구조화입니다. 프로젝트라는 걸 구조화한다는 게 또 뭘까요? 스트럭처. 그렇죠. 구조하면 스트럭처라는 뜻을 내고, 또는 아키텍처 이래가지고 하나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아키텍처, 그렇죠. 건축물의 이제 구조, 이런 것을 우리는 아키텍처라고 하죠. 문제는 대부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주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거를 쪼개면 이미 다 풀었던 문제들로 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커다란 문제도 잘게 쪼개고 그 문제들의 구조를 잘 단순화시켜서 여러 개의 단순화된 문제들의 결합 구조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겠구나 해서 패키지나 모듈의 형태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있거나 있더라도 현재 내가 쓰는 구조에 잘 안 맞겠구나 한다면 그 부분을 개조를 해가지고 자기 시스템에 맞도록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되겠죠. 또 시퀀스라 그래서 어떤 동작의 순서라든가 또는 어떤 동작의 로직 이런 경우에 이 동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선택이나 결정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플로우 컨트롤, 서로 작업들과 작업들의 연결 관계를 자기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시 배치를 하면서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시퀀셜한 그런 순서도 같은 것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도를 짠다든가 그것들을 배치하는 능력들은 바로 누가 갖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 개발자들 또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해야 할 일이죠.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와 있는 코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남이 한 일을 그냥 이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복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규모를 잘게 쪼개서 내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했던 부분을 재사용하겠다. reuse.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어떤 출처를 밝히고 그것은 이미 개발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죠. 이 부분들은 내가 이 부분은 임포트를 해서 이 부분들의 패키지를 버전 몇 점 몇을 써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따로 버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소스를 구한 사이트를 자기가 명시해 줌으로써 이 사이트에서 제시된 소스를 다운받아서 난 썼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출처를 밝히는 것이 프로그램 세계에서 이렇게 오픈 소스라 그러죠. 오픈 소스, 공개된 소스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나도 개발한 소스를 남에게 공유시키고 하는 그런 오픈 소스 소사이어티 또는 오픈 컨소시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컨소시엄의 개발자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예의인 것입니다. 마구마구 퍼나르고 또 자기가 한 것처럼 또 그거를 또 퍼블리쉬하고 배포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많이 무질서해질 것이고, 누구의 프로그램의 원조인지도 모르게 된다면 마치 그거는 혼돈의 세계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책임과 그런 그거에 따르는 뭐라 그러죠? 권리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유롭다는 것은 서로 간에 차별이 없고 또 내 것을 남에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인 것이지, 그 자유 속에서도 질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와 규칙, 어느 정도의 규칙, 서로 다 같이 합의된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세상인 것이죠. 또 옆길로 샜습니다. 네, 이제 여기 다시 제가 오늘 수업 자료로 돌아와서, 따라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죠. 이미 남들이 다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연습 삼아 해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연습 삼아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간은 주어지죠. 저도 5주를 드렸듯이 어떤 업무도 언제까지 해내야 된다는 due, 타임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듀를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감 시한이라 그러죠. 따라서 마감 시한을 잘 지키면서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려면 효율화, 아주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걸 영어로는 agile이라고 합니다. agile development, agile programming. 그러면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그러면서도 불량 제로, 문제가 없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모든 개발자의 꿈인 것이죠. 요즘에는 전부 이 GitHub를 통해서 그 저장소, 공동 저장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지만 GitHub를 통해서 모든 소스와 데이터셋을 공유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죠. 또 인터넷도 없었죠. 그러니 얼마나 개발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성을 들여서 몇 년 동안 개발을 해도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소규모의 프로그램만 개발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용한 오픈소스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두 가지,
이런 파이썬이나 C 언어를 잘 공부해서 어떤 프로그래밍 기초를 닦은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네, 바로 오픈 소스 소사이어티를 가입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전 세계 어디선가에 어느 개발자가 올려놓은 GitHub에 올려놓은 그 정보들을 잘 입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그 소스들이나 모듈들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마트에 나가서 엄청난 재료들을 보면서 자기 경우에 따라서 원재료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네, 이렇게 요즘 말하는 뭐 그렇죠. 아주 뭐라 그러죠? 밀킷 이런 걸 사가지고 그냥 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뭐 같이 간단한 요리를 통해서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리 시간도 짧아지고 그러면서도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의 세상도 그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련한 프로그래머, 아주 엑스퍼트, 노련한 프로그래머들은 기존의 이 패키지를 잘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플로이, 스스로가 배포자가 돼서 자신이 개발한 패키지들을 남들을 위해서 공유하는 그러한 수준까지도 올라간다면 아주 훌륭한 개발자의 덕목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해서 통합하는 과정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의 전반부는 제 프로그램 블로그에 11-11의 1 프로젝트 수행이라는 자료에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내용을 리뷰하기 위해서는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번 쭉 보시고, 네, 그리고 뭐 봐서 공감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은 프로젝트 수행의 9단계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수행의 9단계라는 것도 뭐 제가 뭐 따로 어디서 받아온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9단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첫 단추부터 이제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가 이것을 왜 시작했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개발해야 되지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조감도, 그리고 자 이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지 하는 나름대로의 설계, 그리고 하나하나를 이제 내가 만들 것이냐 또는 다른 데서 임포트해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재구성할 것이냐에 따르는 어떤 제작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스스로 코딩하는 단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간중간마다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자꾸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줄 이상 짜면은 중간에 한번 컴파일을 하거나 또는 중간 실행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자꾸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봅니다.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100줄, 200줄을 그냥 짜 나간다면은 나중에 어디를 고쳤는지, 오류가 나면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거와 비교를 해서 이전 판과 새로운 판을 비교해 가면서 추가된 코드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다든가, 또는 코드 간의 연결관계를 추적해 나가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이건 CI/CD 기능이라 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개발자가 된다면은 많은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화 아주 중요하죠. 이 문서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제작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5주간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중에 최종 보고서 쓸 때 다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따라서 마지막에 다 쓸 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써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번 저에게 내가 이런 걸 하겠다 하고 쭉 발표를 짧게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팀원 간에 또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스스로라도 내 제작 의도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은 플래닝, 기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획 단계가 잘못되어지면 결말도 흐지부지 되기 때문이죠. 분명한 기획 의도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왜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왜 개발하지? 이 첫 번째는 세상에 없는 문제를 풀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남들이 다 풀어놓은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난 이걸 개선하겠다 하고 개발할 수도 있겠죠. 아주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연습. 네, 나는 이거 남들이 다 했고 아주 훌륭하게 짜여 있지만 내가 이것을 다시 내 혼자의 힘으로 해봄으로써 또는 팀원을 구성하여 해봄으로써 내 스스로 그들이 겪은 단계를 한번 경험해 보겠다. 아주 중요한 훌륭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제작 의도를 밝히고 본인의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 도전하겠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데 이 세 번째 단계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로 연습 프로젝트. 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발표한 것은 단계 1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마도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좀 더 내가 정리를 해서 이런 개발 의도, 기획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 보고서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본다면 이렇게 제작 의도를 설명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단계로는요 문제 정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무엇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죠. What. 네, 제작 의도에 따라서 선정된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이거에 대한 해법도 뭐 오락가락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약간 깨알 같은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의죠. 프로블럼, 프로블럼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내 문제를 어떤 식으로 describe를 할 것이냐, problem descriptio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의 해결점은요, 바로 문제점도 잘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나 난관도 머릿속에 고려를 해가면서 그것을 breakthrough, 돌파하는 능력도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문제이건 간에 풀어야 할 문제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user requestment 또는 user requirement라고 합니다. 네, 사용자 요구 분석이라고 하죠. 이것을 분석하는 상용화된 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을 UML Universal UML 랭귀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의해주는 툴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를 내가 이런 문제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verbal 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림은 딱 봐도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때도 그림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작가가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을 설명할 때도 그림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그림은 예전부터 우리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표현, 주장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도구가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걸 한번 보시죠. 급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자들이 누구인가요? 이것을 사용하는 먹는 학생들, 관리하는 교직원들, 또 그 실질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관리자들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급식관리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구현하겠다, 로그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급식
에 들어올 수 있는 회원을 가입한다든가 또는 내가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식단을 조회하는 기능이라든가 그 중에서 자기가 음식을 선택했다 그러면 식권을 사고 또 식권을 사게 되면은 뭐 환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단을 작성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식단을 작성해서 그것을 식단표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뭐죠? 얼마나 맛있었는지 하는 통계 자료를 받아서 다시 관리자들에게 뭐 접근한다든가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뭐 초보자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능만으로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용자 그룹 그다음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어떤 뭔가의 기능들 또 네모로 표시된 뭔가의 어떤 자료들 이런 걸 화살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규격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듈들은 동그라미로 표시하자.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리포트들은 네모로 표시하자. 사용자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뭘로 표시하자. 업무 플로우는 화살표로 표시하자. 뭐 등등. 화살표도 이런 경우엔 점선으로 표시하자. 이중선으로 표시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딱 봄으로써 그건 표준화를 통해서 누가 봐도 한눈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표현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제각각 그리다 보면은 마치 도면의 표준화가 안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면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쭉 들어보니까 뭐 게임을 개발하겠다, 게임 중에서도 폭탄 찾기를 해보겠다, 테트리스를 해보겠다, 또 뭐가 있었죠? 네, 뭐 블랙잭을 해보겠다 그랬으면 그거에 따르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구성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겠다, 아주 좋았죠. 일정 관리를 해보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다양한 여러분들이 그쵸, 일기예보도 있었네요. 다양한 문제들을 아주 풀어보겠다 해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에게 프로그램을 배운 학생들의 어떤 열정과 제 과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거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다음 단계는 뭐죠? How. 이제 Why와 What이 결정되면 How.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문제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 보겠죠. 우선 상상성의 집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죠. 조감도죠. 어떤 규모로 짜지? 2층 집을 지을까? 3층 집을 지을까? 주방은 어디다 배치를 하지?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이냐? 뭐 메뉴는 어떻게 구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구현하고 실질적으로 최종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거죠. 마지막 순간에 뭐 티켓을 발행할 수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일정표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쵸.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티켓 구매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티켓을 보여준다든가 예약표를 보여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이 구조화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12강에서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도는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것이 가장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그젬플 케이스 스터디로서 이것을 한번 다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4단계는 설계 단계이죠.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좀 더 기술적인 전문가적인 툴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프로그램 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꼭 이것이 디폴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사항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나는 폴더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 클래스 구조는 어떻게 하겠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어떤 시퀀스 간의 동작은 어떻게 하겠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의 스테이트를 몇 가지 모드로 나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이 구체화하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많은 예제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가시화된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아무리 추상적으로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디자인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것이죠. 제가 예제 프로그램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불과 10줄, 20줄짜리밖에 안 보여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인아웃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절차의 흐름대로 쭈르륵 가버리는 거고 잘해야 반복 루프, 그 다음에 브랜치, 조건에 따라서 갈라지는 정도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는 이제 이것이 코딩을 직접 코딩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구매, 가동 다 오픈소스라서 구매까지는 필요 없어도 임포트 데리고 오는 거죠. 자기 프로그램 내부로 임포트해서 그 사람이 사용자 설명서가 있죠. 점 뭐뭐뭐 하고 뒤에 붙는 것들이 전부 사용자 설명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함수들을 쓸 때는 어떤 것을 쓰는가 하는 것들 뭐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클리어 뭐 어떤 경우는 뭐 커서 셋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 어떤 함수명을 호출해야만 그 패키지들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한번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패키지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패키지들을 이용하는 경우에 예제 프로그램들 같은 걸 잘 보고 그 부분에서 한 줄 한 줄 복사해 와서 쓰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요걸 호출하는 명령문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건 따와야 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도 스스로 짜라 있을 수 없죠. 그 한 줄은 똑같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줄의 순서 또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그대로 다 가져온다면 그거는 그냥 스스로 해봤다고 볼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하고 문서화하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1단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